애 못 낳는 식충이년이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당장 이 집구석에서 꺼져.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지혜입니다. 방금 들으신 저 끔찍하고 교양 없는 목소리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제가 제 시어머니에게 매일같이 듣고 살았던 소리입니다. 저는 원래 제법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대기업 기획팀, 그것도 가장 진급이 빠르다는 핵심 부서의 최연소 대리가 바로 저였죠. 제 책상 위에는 항상 결제를 기다리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엑셀 데이터와 기획안을 들고 회의실을 누비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매달 제 통장에는 제 노력에 대한 확실한 보상, 꽤 두둑한 월급이 꽂혔습니다. 제 삶은 완벽하게 제 통제 아래 있었고 저는 제 능력으로 일군 독립적인 삶에 대한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그 단단했던 자부심이 한 남자의 얄팍한 눈물과 가모니설에 무너져 내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사내 프로젝트 때였습니다. 싹싹하고 사람 좋아 보이던 그 사람. 연애 2년 만에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날을 잡고 나니 시어머니가 아주 강력한 조건을 하나 내걸더군요. 바로 최대한 빠른 손주였습니다. 남편은 틈만 나면 제 손을 잡고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애원했습니다. 지혜야, 우리 딱 1년만 아이 갖는데 집중하자. 어머니 소원이라잖아.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너 하나 못 먹여 살리겠어? 넌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면서 예쁜 우리 아이만 생각해. 내가 다 책임질게, 어? 그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무책임한 말. 저는 바보같이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10수년을 치열하게 쌓아온 커리어를 제 손으로 끊어내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심지어 시댁과 불과 도보 10분 거리인 아파트로 신혼집을 구하기까지 했죠. 돌이켜보면 그것은 제 인생의 모든 주도권과 경제권을 그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준 뼈아픈 실책이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력을 잃는다는 것이 한 가정 내에서 인권이 박탈당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던 겁니다. 처음 몇 달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다 되어가도록 뱃속에 소식이 없자 집안 공기가 서서히 그리고 아주 차갑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건 시어머니의 태도였죠. 예전에는 일 잘하고 똑 부러진다며 칭찬하시던 그 입술이 어느 순간부터 저를 향해 비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부름에 시댁으로 불려가 저녁 식사를 할 때였죠. 상에는 갓 지은 밥과 모처럼 윤기가 흐르는 갈비찜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시댁 청소를 돕느라 허기가 졌던 제가 무심코 갈비찜 한 점을 집어 밥 위에 올리고 입에 넣으려던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식탁 위로 숟가락을 탁 하고 신경질적으로 내려놓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유, 참 맛있게도 처먹는다. 순간 젓가락을 든 제 손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식탁 너머로 저를 싸늘하게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수를 꽂았습니다. 돈 벌어오는 내 아들은 밖에서 뼈가 빠지게 고생하는데 집구석에서 빈둥거리는 여편네가 입맛은 아주 장군감이야. 애가 들어설 자리에 살만 디룩디룩 찌는 꼴이라니. 우리 아들 피 같은 돈 춘내는 식충이가 따로 없네. 식충이가. 얼굴에 뜨거운 불을 끼얹은 듯 화끈거렸습니다. 입에 넣으려던 고기가 돌덩이처럼 변해 목구멍을 콱 막아버렸죠.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옆에 앉아있던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방패막이가 되어주겠다며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며 사직서를 내게 했던 내 남편. 하지만 그 사람은 애써 제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푹 숙인 채 자기 밥그릇에 밥알만 뚫어져라 새고 있었습니다. 나를 보호해줄 사람은 이 숨막히는 공간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식충이라는 단어는 시댁에서 저를 부르는 공식 명칭이 되었습니다. 제 통장에 찍히던 당당한 월급이 사라진 순간 저는 존중받아야 할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그저 밥만 축내는 무능한 기생충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 반찬을 꺼낼 때마다
보일러 온도를 1도 올릴 때마다, 심지어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를 때마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싸늘한 환청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돈을 벌지 못한다는 죄책감과 압박감은 제 목을 조르는 보이지 않는 밧줄이 되었고, 저는 점점 숨을 죽인 채 집안을 떠도는 유령처럼 변해갔습니다.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매일 밤 숨죽여 울었지만 그것은 제가 겪어야 할 진짜 생지옥의 아주 작은 입구에 불과했습니다. 그 생지옥의 첫 번째 관문은 바로 끝을 알 수 없는 미신이었습니다. 제 배가 불러오지 않자 시어머니는 서울 시내 용하다는 점집을 제 집 드나들듯 순례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흉측한 붉은 글씨의 부적들이 덕지덕지 붙기 시작했고, 심지어 제 속옷 서랍장 안에까지 말린 개구리 시체 같은 기괴한 물건들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시꺼먼 물을 제 입에 강제로 들이밀기 시작하셨죠. 하루는 온종일 시댁 제사 음식을 장만하고 파김치가 되어 안방에 누워있을 때였습니다. 쾅! 하고 무언가 부서질 듯 문이 열리더니 코를 찌르는 역겨운 냄새와 함께 시어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사발을 들고 서 계셨습니다. 당장 일어나서 이거 마셔. 용문산 도사님이 특별히 써준 부적 태우물이니까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싹 다 마셔라. 사발 안에는 시커먼 재가 둥둥 떠다니고 있었고 썩은 풀레 같은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그 탁한 물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헛구역질이 훅 올라왔습니다. 제가 코를 막고 본능적으로 이불을 끌어당기며 뒷걸음질을 치자 어머니의 눈꼬리가 매섭게 치켜 올라갔습니다. 어디서 귀한 걸 피하고 지랄이야. 니년 뱃속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탁해서 귀한 내 손주가 못 들어서는 거 아니야. 얼른 안 처먹어? 비싼 돈 주고 지어온 명약을 감히 밥버러지 주제에 거부를 해? 어머니는 다짜고짜 제 머리채를 틀어쥐고 억지로 입을 벌려 그 뜨겁고 역겨운 물을 들이부었습니다. 사례가 들려 쿨럭이며 제가 그 물을 이불 위에 개어내자 어머니는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며 제 등짝과 어깨를 사정없이 후려치셨습니다. 집안 낭칠련이 들어와서 삼신할미가 주신 약을 뱉어낸다며 그날 밤 동매가 떠나가라 저주를 퍼부으셨죠. 저는 맞은 부위의 통증보다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산산조각 나는 수치심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오열해야만 했습니다. 그 끔찍한 소란 속에서도 남편은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 볼륨만 높일 뿐 단 한 번도 안방문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다음날 아침 출근하려는 남편을 현관에서 붙잡고 매달리듯 사정했습니다. 여보, 우리 주말에 같이 병원 가서 정밀검사 한 번만 받아보자. 나 혼자 한약 먹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잖아. 요즘은 부부가 같이 검사받는 게 당연한 거야. 당신도 한 번만 시간 좀 내줘. 하지만 남편은 구두를 신다 말고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풀어헤치며 제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아, 진짜 아침부터 피곤하게 왜 그래? 내가 하루 종일 회사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돈 버는지 몰라서 그래? 나 건강한 거 자기도 알잖아. 대학 때부터 체력 하나는 끝내줬는데 내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검사를 받아. 그래도 혹시 모르는 거잖아. 어머니 저러시는 거 나 진짜 하루하루가 피마나 죽을 것 같단 말이야. 제 절박한 호소에도 남편의 입에서는 얼음장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구니까 어머니도 답답해서 저러시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남의 애 보자고 그래? 다 우리 자식 자기 손주 보고 싶어서 노심초사하시는 거잖아. 며느리 돼서 그 정도도 못 참아? 그냥 어머니 하시는 대로 군말 없이 좀 맞춰드려. 집에서 편하게 노는 사람이 밖에서 돈 버는 남편 피말리게 좀 하지 말라고. 현관문이 차갑게 닫히는 소리가 제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제 고통을 단순한 유난과 예민함으로 치부해버리는 남편의 무심한 눈빛. 그 순간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나의 방패가 되어줄 사람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학대를 방조하고 오히려 저를 올가매는 철저한 공범이었다는 사실을요. 남편의 묵인과 방조 아래 시어머니의 기행과 가스라이팅은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가장 참기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명절이나 집안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저는 친척들 사이에서 철저히 투명인간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저는 이미 대 끊어 먹는 쓸모없는 물건으로 낙인 찍혀 있었으니까요. 시조카에 돌잔치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식당 한 구석에서 묵묵히 빈 그릇을 치우고 수저를 세팅하고 있던 제 등 뒤로 친척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꽂혔습니다. 대학 나오고 똑똑하면 뭐해. 여자 구실을 못해서 대가 끊기게 생겼는데. 그러게, 오죽하면 형님이 점집을 다 모시고 다니겠어. 멀쩡한 남편 돈이나 갉아먹고 아주 전생에 무슨 업보람.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며느리를 감싸기는커녕 보란듯이 큰 소리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대말이, 우리 아들이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지 저런 상녀를 만날 줄 누가 알았어. 내가 아주 복장이 터져서 제명에 못 산다니까. 얼굴색 하나 안 별하고 남이 차린 밥상에 숟가락 얹는 꼴 좀 봐. 독한 년. 수십 명의 친척 앞에서 발가벗겨진 채 돌팔매질을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고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만 그 모욕적인 순간에도 제 남편은 저 멀리서 친척 형님들과 술잔을 부딪히며 실실 웃고만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괜찮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철저히 고립되어 갔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온종일 집안에 갇혀 어쩌면 정말 내 몸이 흠집 초성이라서 이 모든 사달이 난 게 아닐까 하는 끔찍한 자기 혐오에 빠져들었죠. 하지만 그 지독한 세뇌와 가스라이팅 속에서 서서히 숨을 거두어가던 제게 진짜 참혹한 파국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제 자신을 파먹어 들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미신 집착은 이제 광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이 저를 가리켜 집안 기운을 다 빨아먹는 액덩어리라고 했다며 아예 제 신혼집 안방 문짝부터 화장실 거울까지 시뻘건 부적을 도배해버리셨죠. 아침에 눈을 뜨면 천장에 붙은 흉측한 부적이 가장 먼저 보였고 양치질을 할 때마다 거울 너머 제 얼굴 위로 붉은 글씨가 겹쳐 보였습니다. 도저히 숨을 쉬고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끔찍한 환경이었죠. 하루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화장실 거울에 붙은 부적을 박박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쑥 제 집처럼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죠. 인연이 미쳐서 환장을 했나?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제 뺨에 불이 번쩍 일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아 끌고 거실로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감히 비싼 부적에 손을 대? 네 년이 집안 말아먹을 작정을 했구나. 당장 짐 싸서 나가, 이 액덩어리 같은 년아. 뺨은 벌겋게 부어올랐고 입술에선 비릿한 피맛이 났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차라리 이대로 쫓겨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자포자기의 심정마저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집안에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동안 남편은 아예 밖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야근을 핑계대더니 곧이어 신규 사업을 구상한다는 명목으로 외박을 밥 먹듯이 했죠. 일주일에 두세 번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잦은 외박마저 온전히 제 탓으로 돌리셨습니다. 집구석에 들어가면 식충이 같은 여편네가 우거지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일찍 들어오고 싶겠니? 네가 오죽 숨막히게 굴면 내 아들이 밖으로 돌겠어?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 말에 저는 반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나 때문일까? 내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고 부족해서 저 사람이 나를 피하는 걸까? 그들이 주입한 지독한 가스라이팅은 제 이성적인 판단력마저 마비시키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뜻밖의 순간에 가장 추악한 얼굴로 나타나는 법이죠. 며칠 만에 집에 들어와 골아 떨어진 남편의 셔츠를 세탁기에 넣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셔츠 깃을 스치는 순간 훅 하고 낯선 냄새가 끼쳐왔습니다. 그것은 결코 회식 자리의 삼겹살 냄새나 찌든 담배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달콤하고 짙은 명백한 여자 향수 냄새. 순간 심장이 발밑으로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서재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책장 사이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신용카드 명세서를 기어코 찾아내고 말았죠. 거기에는 제가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강남의 최고급 레스토랑, 여성 명품 의류 매장, 그리고 주말마다 일정한 패턴으로 긁힌 5성급 호텔 숙박 내역이 빼곡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명세서를 쥔 두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구치다 못해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남편은 밖에서 뼈 빠지게 고생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의 폭언과 부적더미 속에서 생지옥을 겪는 동안 그 사람은 제 돈줄을 쥐고 흔들며 다른 여자의 품에서 달콤한 밤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명백하고 끔찍한 진실 앞에서도 저는 당장 안방으로 달려가 그 명세서를 남편 얼굴에 집어던지지 못했습니다. 커리어를 포기하고 시댁의 노예로 전락한 제 통장엔 잔고가 텅 비어 있었고 친정 부모님마저 일찍 돌아가셔서 당장 문 밖을 나서면 제 한 몸 뒤곳조차 없는 처지였으니까요. 이대로 쫓겨나면 당장 길바닥에 나앉아야 한다는 비참한 현실이 제 입을 꽉 틀어 막았습니다. 극도로 짓눌린 감정과 스트레스는 곧장 몸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져나와 두피 곳곳에 500원짜리 동전만한 원형 탈모가 생겼고 밤마다 분노로 심장이 터질 듯 뛰어 수면제 없이는 단 1시간도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의 배신이라는 시한폭탄을 가슴에 깊이 품은 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벼랑 끝에서 위태롭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시한폭탄의 스위치를 시어머니가 직접 누르게 될 줄은, 그리고 그 폭발이 그들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는 기폭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 위태로운 벼랑 끝에서 결국 저를 천길 낭떠러지로 밀어버린 사건은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던 밤에 터졌습니다. 남편은 또다시 외박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숨죽이고 있던 제게 안방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시어머니가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뛰쳐나왔습니다. 어머니의 눈은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당장 나가! 오늘 밤 당장 액덩어리를 내쫓지 않으면 우리 아들 명줄이 끊어진다고 했어. 당장 이 집구석에서 꺼져!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제 옷방으로 들어가 옷가지와 물건들을 쓰레기 봉투에 닥치는 대로 쑤셔넣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놀라 말릴 틈도 없이 어머니는 제 팔뚝을 꼬집고 핥히며 저를 현관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신발조차 신지 못한 맨발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아파트 1층 공동 현관 밖으로 쫓겨난 순간 거센 비바람이 제 온몸을 때렸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제발요. 제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지만 어머니는 들고 있던 가방을 제 얼굴을 향해 무자비하게 집어 던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가방이 열리면서 제가 가장 아끼고 의지했던 친정어머니의 유품, 작은 사진 액자가 아스팔트 위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쨍그랑! 빗소리를 뚫고 유리가 박살나는 소리가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날카로운 유리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비에 젖어가는 엄마의 환한 미소 위로 시어머니의 구두굽이 무참하게 꽂혔습니다. 근본도 없는 집구석에서 자라니 애 낳는 법도 모르지. 다신 내 눈앞에 띄지 마. 산산조각난 엄마의 얼굴을 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눈물이 멈추고 대신 시퍼런 한기가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마침 그때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던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저는 물에 빠진 생쥐꼴로 비를 맞으며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은 흠칫 놀라더니 박살난 액자와 저를 번갈아 보고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여보, 나 맨발이야. 문 좀 열어줘. 제 차분하고도 절박한 목소리에 남편은 귀찮다는 듯 한숨을 푹 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화나셨으니까 일단 좀 가 있어. 나도 요즘 피곤해서 미치겠으니까 조용히 좀 넘어가자, 어? 그러고는
제가 뻗은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공동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쾅! 철문이 닫히고 이내 도어록이 잠기는 차가운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비오는 거리, 산산조각난 엄마의 사진 앞에서 저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보증금도 없는 월 20만 원짜리 허름한 고시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한평 남짓한 방. 벽지에 쓴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곳에서 저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 인생은 어디서부터 망가진 걸까? 스스로를 갉아먹는 자책의 늪에 빠져 숨만 간신히 쉬고 있던 3일째 오후였습니다. 똑똑! 얇은 합판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반듯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지혜님 되십니까? 저는 고 김만수 어르신의 유언 집행을 맡은 대리인 최 변호사라고 합니다. 김만수. 아주 어릴 적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연을 끊고 살았던 친할아버지의 성함이었습니다. 영문을 몰라 멍하니 서 있는 제게 최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봉투 2개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지난달 돌아가셨습니다. 생전에 남기신 유언에 따라 어르신 명의로 된 강남역 이면도로에 5층짜리 상가 건물과 현금 자산 일체가 유일한 핏줄이신 지혜님께 단독 상속되었습니다. 상속세 처리까지 모두 끝난 완벽한 지혜님의 자산입니다. 믿기지 않는 액수와 등기부 등본의 제 이름. 하지만 제 심장을 진짜로 얼어붙게 만든 것은 두 번째 봉투였습니다. 어르신께서 손녀분을 찾으시며 주변 조사를 조금 하셨습니다. 이건 지혜님께서 미리 아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제 재량으로 챙겨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남편의 이름이 적힌 비뇨기과 진단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진단명은 무정자증 및 심각한 활동성 저하. 진단일자는 무려 2년 전이었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배가 끊긴 이유가 저 때문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걸 숨기고 자신이 살기 위해 저를 식충이 취급하며 시어머니의 광기 어린 학대를 막아내는 고기방패로 써먹었던 겁니다. 그 밑에는 제가 서랍에서 발견했던 신용카드 명세서의 실체. 남편이 제 돈줄을 막아놓고 상간녀와 팔짱을 낀 채 고급 호텔을 드나드는 흥신소 사진들이 수십 장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편이 끌어다 쓴 돈의 출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몰래 담보로 잡은 대출금이라는 내역서와 함께요. 서류를 움켜쥔 제 손에 하얗게 핏기가 가셨습니다. 눈물은 단 한 방울도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억눌렸던 숨이 터지듯 기괴하고 차가운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를 짓밟고 제 어머니의 얼굴을 지치기고 제 인생을 기만하며 비웃었던 그들. 저는 바닥에 널브러진 고시원 이불을 걷어차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남편 뒤에 숨어 울던 무능한 전업주부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목숨처럼 따받드는 돈이라는 완벽한 무기를 쥔 세상에서 가장 자비 없는 사냥꾼이 방금 막 눈을 뜬 순간이었습니다. 고시원의 눅눅한 이불을 걷어낸 순간부터 예전에 멍청하고 순진했던 며느리 지혜는 세상에서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것은 눈물 젖은 손수건이 아니라 강남 한복판에 100억대 상가 건물과 그들을 합법적으로 찢어 밝힐 수 있는 압도적인 자본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최 변호사님과 함께 서초동에서 가장 승소율이 높다는 대형 로펌으로 향했습니다. VIP 응접실에 앉아 상속받은 자산의 일부를 현금화해 두둑한 수표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착수금은 얼마가 들어도 좋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단 하나예요. 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평생 길바닥에서 기어다니며 후회하도록 법이 허용하는 가장 잔인하고 완벽한 방법으로 숨통을 끊어주세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곧 가장 확실한 폭력이자 정의였습니다.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자 로펌의 최정예 변호사들과 민간 조사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파고든 것은 자금의 흐름이었습니다. 남편이 밖으로 돌며 상간녀에게 사다 바친 수천만 원어치의 명품 가방들, 그리고 상간녀 명의로 계약된 외제차 리스 비용. 그 돈의 출처는 명백한 제 피눈물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고시원에서 끼니를 거르며 절망하는 동안 제 명의가 포함된 부부 공동자산인 아파트를 몰래 담보로 잡고 제2금융권에서 영끌 대출을 받아 그 여자와 유흥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변호인단은 즉각 부부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과 함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엮을 법적 그물을 촘촘하게 짜 내려갔습니다. 증거 수집도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시댁에서 식충이 취급을 받으며 살던 시절, 혹시나 제 기억력을 의심해 매일 몰래 녹음해두었던 휴대폰 속 수백 개의 음성 파일을 로펌에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퍼부었던 온갖 인격 모독과 미신적 폭언, 그리고 비오는 날 제 엄마의 사진을 짓밟고 저를 폭행하며 내쫓던 날의 생생한 욕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폭행, 명예훼손, 모욕, 모든 제목이 완벽하게 성립되었습니다. 여기에 남편의 2년 전 무정자증 및 심각한 활동성 저하 진단서와 호텔 출입 CCTV 기록까지 더해지니 제가 쥐게 된 법정 무기는 그야말로 핵폭탄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끝낼 생각은 추후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혼 소송으로 재산을 나누고 끝내는 건 제가 겪은 지옥에 비하면 너무나도 얄팍한 복수였으니까요. 그들이 가장 높은 곳에서 스스로의 탐욕에 눈이 멀어 제 발로 천길 낭떠러지로 뛰어내리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흥신소 조사 결과 남편과 상간녀는 남편이 회사에서 곧 승진할 거라는 헛된 망상에 빠져 무리하게 빚을 내어 강남의 대형 브런치 카페 창업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상간녀는 이미 자기가 대형 카페 사장님이 된 양 주변에 우쭐대고 있었죠. 저는 최 변호사님을 향해 서늘하게 웃으며 지시했습니다. 변호사님, 제 상가 1층에 비어있는 100평짜리 매장 말입니다. 거기에 덫을 하나 놓쳐 그 두 사람이 덥석 물 수밖에 없는 아주 달콤하고 치명적인 미끼로 포장해서요. 복수의 설계도가 완벽하게 완성된 그날 밤, 저는 고시원 앞 공중전화 박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 번호를 차단하지 않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귀찮음이 잔뜩 묻어나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변에서는 상간녀의 간드러지는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섞여 들어왔죠. 왜? 나 지금 바이어랑 미팅 중이라 바빠. 돈 달라는 소리 할 거면 당장 끊어. 저는 짐짓, 목소리를 바들바들 떨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절박한 여자처럼 흐느꼈습니다. 여보, 나 고시원인데 돈이 없어서 3일째 라면만 먹었어. 나 한 번만 집에 들어가게 해줘.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제발 나 버리지 마. 수화기 너머로 짧고 비릿한 코웃음이 들려왔습니다. 진짜 구질구질하게 왜 이러냐. 네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우리 어머니 너 2번 다시 안 봐. 나도 네 그 군상 맞은 얼굴 보는 거 질렸으니까 당분간 연락하지 마. 차갑게 끊어진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저는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여전히 돈 한 푼 없이 자신들의 자비만을 구걸하는 불쌍하고 무능한 식충이인 줄로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얄팍한 우월감과 방심, 그것이 바로 제가 파놓은 함정으로 그들을 인도할 가장 완벽한 초대장이 될 테니까요. 자, 이제 본격적인 사냥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사냥의 첫 단계는 그들의 탐욕을 자극할 완벽한 미끼를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최 변호사님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은밀한 소문을 하나 흘렸습니다. 강남역 이면도로 정추망, 유동인구가 미어터지는 제 건물의 1층 100평짜리 대형 상가가 시세의 반값도 안 되는 파격적인 권리금과 보증금으로 매물에 나왔다고 말이죠. 그 미끼를 가장 먼저 덥석 문 것은 다름 아닌 그 여자, 상간녀였습니다. 평소 강남 사모님 소리를 듣고 싶어 안달이 나 있던 그 여자는 부동산에서 매물을 보자마자 눈이 완전히 뒤집혀 남편을 달달 볶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파격적인 조건이라 해도
강남 100평 상가입니다. 억 단위의 현금이 단숨에 필요했죠.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세라 이성을 잃고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면 오픈하자마자 한 달에 1억은 우습게 떨어진다. 는 상간녀의 달콤한 귓속말에 홀려 그들은 결코 건드려서는 안 돼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던 아파트, 즉 저와 남편의 공동자산을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한도 끝까지 영끌 대출을 받은 것도 모자라 시어머니는 친척들과 계모임 지인들에게까지 이자를 후하게 쳐주겠다며 무리하게 사채빚을 끌어모았습니다. 저를 쫓아내고 얻은 그 알량한 아파트를 고스란히 제 덫의 판돈으로 밀어넣은 겁니다. 계약 당일 저는 건물주인 제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최 변호사님을 대리인으로 내보냈습니다. 계약서에는 제가 직접 지시한 아주 특별한 독소 조항이 굵은 글씨로 박혀 있었죠. 건물주의 파격적인 임대 조건 배려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료를 단 1회라도 연체할 시 즉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며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없이 모든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즉각 명도 퇴거한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 섬뜩한 조항 앞에서 펜을 내려놓았어야 합니다. 단 하루만 월세가 밀려도 전 재산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탐욕은 지능을 마비시키는 법입니다. 최 변호사님의 전언에 따르면 남편은 그 조항을 보고도 실실 웃으며 콧방귀를 뀌었다고 합니다. 아유, 변호사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장사해서 월세 몇천 낼 돈도 없을까 봐요. 우리 어머니가 돈줄 꽉 쥐고 계시니까 연체 걱정은 붙들어 매시오. 당장 도장 찍겠습니다. 도장이 찍힌 순간 그들이 탄 지옥행 급행 연차는 브레이크 없이 출발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이 입금되자마자 저는 관리소장을 통해 아주 명확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저 1층 브런치 카페 인테리어 도면, 소방 시설물 규정과 환기구 배관 안전 문제를 핑계로 무조건 반려하세요. 제가 허가할 때까지 단 1평 바닥도 공사 못하게 막으세요. 그날부터 완벽한 피말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상가 인테리어 공사는 한 달이 넘도록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채 올스톱되었습니다. 오픈을 못하니 수익은 0원인데 억대 대출금의 살인적인 이자는 매일같이 폭탄처럼 눈덩이로 불어나고 있었죠. 인테리어 업자는 대금이 밀렸다며 현장에서 철수해버렸고 텅 빈 100평짜리 시멘트 바닥 위에서 남편과 시어머니의 입술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급기야 참다 못한 시어머니가 제 건물 관리사무소로 찾아왔습니다. 집안에서 저를 식충이라 부르며 뺨을 때리고 아나무인으로 굴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죠. 싸구려 피로회복제 한 박스를 덜렁 들고 온 시어머니는 관리소장 앞에서 바짝 허리를 굽실거리며 매달렸습니다. 아이고, 소장님, 우리 회장님 한 번만 뵙게 해주세요. 공사 지연돼서 매일 이자만 수백만 원씩 터져나가게 생겼어요. 제가 회장님 발바닥이라도 핥으라 하면 핥을 테니까 제발 선처 좀 부탁드린다고 전해주세요. 네? 이렇게 무릎이라도 꿇겠습니다. 집안에서는 황제처럼 군림하던 시어머니가 진짜 자본 앞에서는 얼마나 비굴하고 초라해지는지. 하지만 돌아온 건 건물 보안요원들의 차가운 제지뿐이었습니다. 잡상인 출입 금지입니다. 당장 나가세요. 시어머니는 경비원들의 손에 질질 끌려나가며 로비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건물 최상층 제 집무실에 짙은 틴팅 유리창 너머로 로비 밖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시어머니의 그 우스꽝스러운 촌극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전 재산을 쏟아붓고 빚더미에 앉아 매일 밤 이자 독촉 전화에 시달리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카페 문만 열면 돈방석에 앉을 거라는 끔찍한 희망 고문에 빠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빚쟁이들의 전화를 피하며 상간녀를 달래기 바빴고 시어머니는 제가 파놓은 무덤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도 아직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거간에 든 쥐들이 스스로 숨통을 조이며 죽어가는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통쾌했습니다. 자, 이제 이 완벽하게 세팅된 무대 위에서
그들의 알량한 허세를 수십 명의 친척들 앞에서 산산조각 낼 피날레를 장식할 차례입니다. 그 피말리는 이자 독촉 속에서도 시어머니의 알량한 허세병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멈춰 한 달치 상가 월세가 고스란히 밀려버린 바로 그 주 주말, 시어머니의 칠순잔치가 열렸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가장 비싼 최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와중에도 친척들 앞에서는 친척들 구길 수 없다며 마이너스 통장까지 긁어 무리하게 판을 벌인 겁니다. 잔치상 한가운데 앉은 시어머니는 값비싼 한복을 차려입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아들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아유, 우리 아들이 이번에 강남 한복판에 100평짜리 대형 브런치 카페를 열잖니. 그 깐깐하다는 건물주 회장님이 우리 아들 사업선을 딱 알아보고 파격적으로 밀어주기로 했어. 오픈만 하면 한 달에 억 단위로 돈을 갈퀴로 긁어 모을 텐데 내가 아주 돈 세다가 과로사하게 생겼다니까? 그 꼴불견인 우물한 개구리들의 잔치판에 제가 들어섰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으로 치장하고 뒤에는 제 서류 가방을 든 최 변호사님을 수행원처럼 대동한 채였습니다. 미닫이 문이 열리고 저를 발견한 순간 왁자지껄하던 누만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역시 시어머니였습니다.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탁 내려놓으며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해댔죠. 아니, 저 식충이년이 미쳤나? 쫓겨나서 거지가 됐으면 주제 파악을 하고 찌그러져 있을 것이지. 어디라고 감히 뻔뻔하게 여기를 기어들어와? 당장 안 쫓아내고 뭐해? 남편 역시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너 진짜 정신 나갔어? 꼴보아하니 어디서 짝퉁이나 주워입고 와서 행패 부리려는 모양인데 사람 부르기 전에 좋은 말 할 때 나가. 저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삿대질하는 남편을 지나쳐 잔치상 한가운데로 또각또각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최 변호사님이 건넨 두툼한 서류 뭉치를 상의에 툭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아줌마, 칠순 축하 선물 치고는 조금 과격하긴 한데 한번 열어봐요. 아줌마가 그토록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던 그 대단한 건물주 회장님이 주시는 선물이니까. 제 입에서 나온 아줌마라는 호칭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라 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한 순간 그 붉던 얼굴은 순식간에 시체처럼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남 100평 상가의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소유주란에 선명하게 찍힌 제 이름 3글자. 남편의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네가 어떻게... 저는 남편의 손에서 등기부 등본을 낚아채 잔치상 한가운데로 휙 날려보냈습니다. 빳빳한 종이들이 친척들의 밥그릇 사이로 흩어졌습니다. 네가 그 잘난 명품백 사다 바치고 호텔 들락거렸던 그 상간녀, 그 여자랑 대박 내보겠다며 아파트 담보까지 잡혀서 계약한 그 상가 건물 주인이 바로 나라고. 어머니가 관리사무소 바닥에 무릎 꿇고 발바닥이라도 할겠다며 질질 짜던 그 건물주, 그게 바로 나라고요, 아줌마. 멋이 어째? 시어머니가 충격에 휩싸여 뒷목을 잡고 숨을 헐떡였지만 제 참교육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최 변호사님께 눈짓을 했고 이내 친척들 앞으로 또 다른 서류들이 낱장으로 흩뿌려졌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선명히 적힌 무정자증 및 심각한 활동성 저하 진단서, 그리고 상간녀의 허리에 손을 감고 5성급 호텔을 드나드는 적나라한 사진들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친척 어르신들, 그동안 저한테 대 끊어먹는 쓸모없는 액덩어리라며 손가락질하셨죠? 똑똑히 보세요. 진짜 대를 끊어먹은 불량품이 누구인지. 저 인간, 지 몸에 문제 있는 거 2년 전부터 알고도 입 싹 닫고 저를 고기방패 삼아서 지 엄마 폭력 다 받아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뒤로 내 돈 훔쳐다가 저 여자랑 뒹굴고 다녔고요. 누우마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서류를 돌려보며 경악하는 친척들의 수근거림.
무너져 내리는 자존심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휘청이는 시어머니. 저는 그 아비규환의 한가운데서 남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가장 치명적인 막타를 꽂아 넣었습니다. 아, 그리고 너희 어제 날짜로 상가 월세 첫 달치 밀렸더라? 공사 못해서 돈이 말랐나 본데 어쩌나? 계약서에 적힌 특약사항 다들 봤지? 단 1회라도 연체 시 계약 즉각 해지 및 보증금 전액 몰수. 방금 이 시간부로 너희 임대차 계약은 파기됐어. 보증금은 위약금으로 1원 한 푼 안 남고 압류 처리됐고, 그 순간 남편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쿵 하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재산이 허공으로 날아가고 감당 못할 억대의 사채빚만 남았다는 현실이 그제야 실감이 난 겁니다. 지혜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우리 아파트 그거 넘어가면 우리 엄마랑 나 길바닥에 나앉아.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방금 전까지 저를 쫓아내려던 남편이 제 구두코를 붙잡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꼴을 본 시어머니 역시 현실을 부정하며 미친 사람처럼 바닥을 기어와 제 바짓가랑이에 매달렸습니다. 애미야, 며느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늙어서 노망이 났었나 봐.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러니? 내 알토란 같은 아들 죽는 꼴을 보려고 그래? 제발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다오. 눈물 콧물을 쏟으며 제 다리를 붙들고 늘어지는 그 비참하고 추악한 얼굴들. 저는 한치의 온기도 없는 서늘한 눈으로 그 손을 세게 걷어차 뿌리쳤습니다. 아줌마, 정신 차려. 내가 당신 며느리였던 시절은 그 비 오던 날 아스팔트 바닥에서 당신 구두굽에 우리 엄마 사진이 짓밟혔던 그 밤에 이미 끝났어. 이제부터 지옥 구경 제대로 해봐. 당신들이 탐욕에 미쳐서 스스로 판 무덤이니까. 저는 바닥에 나뒹구는 그들을 벌레 보듯 내려다본 뒤 단 한 번의 뒤돌아봄 없이 최 변호사님과 함께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로 들려오는 짐승 같은 절규 섞인 비명 소리가 제 귓가에는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황홀하고 달콤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칠순장시판을 완벽한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고 식당을 빠져나온 직후 몰락의 도미노는 제가 굳이 손을 더 댈 필요도 없이 알아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발빠르게 움직인 건 역시나 쥐새끼처럼 눈치가 빠른 그 상간녀였습니다. 단치 다음 날 상가 보증금이 단 한 푼도 남지 않고 전액 압류당했으며 남편이 수억 원의 사채빚 더미에 앉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녀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짐을 쌌습니다. 남편이 우리 아파트를 담보로 빚을 내어 사준 명품백과 값비싼 귀금속은 물론이고 남편의 지갑과 금고에 있던 마지막 현금 다발까지 싹 털어서 야반도주를 해버린 겁니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상간녀의 오피스텔로 달려간 남편이 텅 빈 방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오열했다는 소식은 저를 픽 비웃음 짓게 만들었습니다. 돈으로 산 얄팍한 사랑의 끝은 결국 철저한 계산과 배신뿐이라는 걸 그 멍청하고 오만한 인간만 몰랐던 거죠. 하지만 남편이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진짜 지옥은 그의 직장으로 직배송되었습니다. 저는 로펌을 통해 남편 회사 인사팀과 감사팀에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회사 법인카드를 상간녀와의 유흥에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과 더불어 부도덕한 외도 및 저를 상대로 한 사기 행각으로 회사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명백한 사진과 녹음 증거 자료들을 첨부해서 말입니다. 윤리 규정을 깐깐하게 따지기로 유명한 대기업에서 그런 파렴치한 스캔들을 조용히 덮어줄 리 만무했습니다. 남편은 즉각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변명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그날로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10수년을 일하며 쌓아온 커리어가 한순간에 박살난 것은 물론 회사를 떠나며 받게 될 유일한 희망이었던 퇴직금마저 제가 미리 걸어둔 가압류와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인해 단 1원도 그의 통장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숨통이 끊어지는 건 저를 식충이라 부르며 학대했던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리하게 끌어다 쓴 사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자 덩치 큰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아파트로 찾아와 문을 부술 듯 발로 차고 현관에 붉은 레커로 협박성 글귀를 칠해댔습니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빚 독촉에 이웃들의 항의까지 빗발쳤고 결국 몇 달 버티지 못하고 시어머니가 목숨처럼 애지중지하던 그 아파트는 헐값에 경매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법원의 강제 퇴거 집행일에 슬리퍼조차 제대로 신지 못한 초라한 차림으로 쫓겨나 길거리에 나앉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비 오는 날 저를 맨발로 내쫓았던 그 죗값을 그들 스스로 고스란히 돌려받은 셈입니다. 얼마 전 최 변호사님이 전해준 그들의 근원은 제 예상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빚쟁이들을 피해 보증금도 없는 월세 30만 원짜리 벽에 곰팡이가 슬어 악취가 진동하는 반지하 단칸방으로 기어 들어갔다고 합니다. 평생 허세와 아들 자랑으로 살아왔던 시어머니, 그리고 잘난 대기업 직장 타이틀 하나로 알량한 자존심을 세워왔던 남편.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좁고 퀴퀴한 방구석에서 두 사람은 매일 밤 서로를 짐승처럼 물어뜯으며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너 때문에 내 편안한 노후가 박살났다, 이 빌어먹을 놈아, 하며 아들의 등짝을 때리는 시어머니와 엄마가 그놈의 상가계약만 안 부추겼어도 내가 이 꼴은 안 났다! 며 패륜적인 막말을 퍼붓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아들. 스스로 만든 끔찍한 생지옥 속에서 평생을 서로 원망하며 최하층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그들에게 내린 자비 없는 가장 완벽한 형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어두운 방구석에서 순죽게 울며 부정물을 억지로 삼키던 무능한 전업주부가 아닙니다. 새롭게 단잠을 마친 강남 상가 건물 최상층, 제 개인 집무실의 짙은 통유리창 너머로는 화려한 불빛을 내뿜는 차들과 찬란하게 빛나는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저는 억지스럽고 감정을 쥐어짜는 시끄러운 음악 대신 차분하고 잔잔한 재즈 선율을 틀어놓고 최고급 와인을 잔에 따릅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던 날, 아스팔트 바닥에 쫓겨나 오열했던 그날의 끔찍한 기억은 이제 이 달콤하고 쌉싸름한 와인 한 모금에 씻겨 내려갈 아주 먼 과거의 해프닝이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군가 내 가치를 짓밟고 저 깊은 바닥으로 끌어내리려 드는 억울한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절대 스스로를 탓하며 고개 숙이고 도망치지 마세요. 저들이 함부로 나를 깎아내린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진짜 가치와 존엄성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니까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캄캄한 밤거리로 내동댕이 쳐지더라도 다시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은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에 대한 굳건한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다가올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더 눈부시고 찬란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기구하고도 통쾌한 인생 역전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